지금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스캔들에 연루됐던 한 억만장자의 성접대 리스트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리스트엔 전직 대통령과 연예인, 기업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억만장자 금융인 제프리 앱스타인이 수감되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1990년대부터 카리브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개인 소유 섬에 10대 소녀 수천 명을 데려와 성착취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은 3년 전 수감 한 달 만에 감옥에서 숨졌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앱스타인은 섬으로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 소녀들과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뉴욕 연방법원이 사건에 연루된 150명 이상의 신원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내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선 유력 정치인과 연예인, 기업가 등이 명단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monsters are still out there. You took our freedom, now we're going to take yours. 이미 이름이 거론된 유력 인사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앤드루 왕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고 공개 사과했으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앱스타인을 만난 걸 후회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공중 목표물을 이스라엘군이 격추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하겠다며 홍해 물류를 마비 위기로 몰아넣은 후티 반군이 또다시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MSC United وذلك بصواريخ بحرية مناسبة وقد جاءت عملية استهداف السفينة بعد رفض قادمها وللمرة الثالثة نداءات القوات البحرية.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남부 항구 도시 에일라트와 팔레스타인 점령진의 다른 곳의 군사 시설을 겨냥해 여러 대의 드론을 출격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홍해에서 자국을 향해 날아오는 공중 목표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מטוס קרב של חיל האוויר נראית היום בהצלחה מטרה אווירית עוינת במרחב הים האדום שהייתה בדרכה לשטח ישראל. המטרה לא חצתה לשטח ישראל. הירי על ידי החות'ים לעבר שטח מדינת ישראל. 후티 반군은 지난달 14일 처음으로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최근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해 위기 재발 소식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2.73% 오른 배럴당 75.5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내년 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2.5% 오른 81.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 예멘, 이란을 상대로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는 중동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위협이 커진 가운데 미국이 후티 반군의 본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문제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은 미국이 후티 반군의 본기지를 직접 타격해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후티 반군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며 해당 계획을 진전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 본거지인 예멘에 공격을 가한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다시 불붙을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동 주변국들은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한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지나친 대응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힌 바 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에 대응 자제를 요청한
사우디에 미칠 영향 때문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레바논 헤즈볼라와 시리아, 시아파, 이라크 민병대 등과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에 속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되자 국경을 넘나드는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정세를 뒤흔들고 있죠. 최근 사우디는 경제 발전에 집중하면서 지역 내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9년간 이어져온 후티 반군과의 전쟁에서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 간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서 지난 1년 넘게 비교적 평온한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했으며 후티 반군 등 저항의 축이 활동하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우디 입장에선 달가운 상황이 아닌 거죠. 현재 미국은 다국적 부대를 이끌고 후티 반군의 공격을 막아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8일 홍해 자유항해 확보를 위한 10개국 참여 국제해상작전을 발표한 뒤 19일 새벽 42개국 군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이해 확대를 논의하고 합류를 적극 권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티 반군은 아무 공격 없이 12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고를 재차 무시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 공격 이후 5개 대형 해운 회사가 홍해에서 선박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또 55척은 홍해 바브엘만 대부 해협 대신 2주 정도 더 소요되는 아프리카 희망봉 경로로 우회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TV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남북 관계를 두고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 얘기인데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보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평양에서 어제까지 5일 동안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김정은 총비서는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남북 관계가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로 고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역대 남한 지도자들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이었다면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남한 정부가 흡수 통일 의도에서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통일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무력 통일을 준비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도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미국을 상대로도 강대강,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천명한 김정은은 내년에도 핵무기 생산을 늘리는 한편 세계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간부 인사도 단행했는데 지난 1월 해임됐던 북한군 원수 박정천이 당 정치국위원과 비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돼 군부 실세로 복귀했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알곡 생산이 목표를 초과하는 등 경제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를 경이적인 승리의 해였다고 자찬했습니다. 당 전원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난 만큼 새해를 맞이하는 김정은의 별도 행사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김정은의 이번 발언 어떻게 봐야 할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이 북한이 우리 정부를 두고 사실 뭐 안 좋은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은 아닌데 오늘 발표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북한이 지금까지는 주로 보수 정부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하는 차원이었다면 오늘 발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남북 관계 자체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네, 이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진보 정부의 포용 정책도 결국은 북한을 변화시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건 바로 흡수통을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는 화해 통일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앞으로도 지금 체제 계속할 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 할 거니까 남북관계의 적대감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 모두 도발적인 망언이다.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던 간에 이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라고 규정을 했으면 앞으로 남북이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북한이 필요한 게 있으면 결국 대화에 다시 나오겠죠. 다만 북한이 남북 대화에 두는 비중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은요.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사업부문 기구들을 정리,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북한 내에서 남북 대화 담당했던 기구들을 축소하거나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새해에도 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뭐 단적으로 일단 내년에 정찰위성 추가로 3개 더 쏜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공공연하게 무력 통일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대치 심화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도발 여기에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인데요. 코인인가요? 빈칸 뭘까요? 네, 바로 이 90%입니다. 네, 오늘 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300명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 전체 거래액 중 90%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국회의원 전체 중에 몇 명이나 가상자산 거래를 했답니까? 네, 21대 의원들 임기부터 3년간 이 가상자산 거래한 의원이 총 11명이었습니다. 누적 거래 금액을 다 더하면 총 1,256억입니다. 이 중 이 90%가 김남국 의원이 했다는 거죠. 이미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약 555억 원이고 매도 누적 금액은 56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혹시 누적 금액이 뭡니까? 그러면 김 의원이 500억 원 넘게 뭔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김 의원이 코인을 산 누적 금액 555억 원이죠. 이 55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요. 한 번 거래하면 누적액 10만 원이죠. 그 돈으로 다른 데 거래하면 누적액 2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을 갖고 555만 번 거래하면 누적액은 555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 누적 액수만 갖고는 김 의원이 얼마의 금액을 코인에 정확히 투자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네, 제가 권익위원회에 투자 횟수를 물어봤는데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수천 번 이상은 된다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요. 김 의원 스스로도 이 거래 횟수를 밝히지 않아 왔죠. 체결력이 쭉 수백 개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다 그러면 체결력으로 해가지고 그 일일이 하나씩 다 긁어가지고 엑셀에 옮겨가지고 더해야 되는데 출력할 수도 없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김 의원 코인 의혹은 뭔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시민단체가 이 김 의원의 코인 투자로 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는데요. 이 법원은 김 의원에게 유감을 표하라며 강제 조정을 했고요. 이 김 의원은 구체적인 사과 없이 이미 정치적 책임을 졌다며 법원 강제 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고 오른쪽은 누굽니까? 네, 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이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인데요. 민주당 임 위원장에게 이런 기대를 표했습니다. 민주주의 세계적 석학이신 고려대 임혁백 교수님을 임명했습니다. 한국 정치사 현장과 함께 했고요. 임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학자로는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 공천이라는 게 워낙 민감한 거잖아요. 그걸 총괄하는 자리에 학자를 임명을 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비명계는 이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학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죠. 임 위원장 지명 소식에 이 친명 공관위원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초창기에 이재명 캠프에 정치 기분 이론으로 참가했고 이재명의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아니겠냐. 그렇다면 또다시 또 이재명 사람을 하는 거구나라고 평가받을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비명계 의원 이 대표가 말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사실상 비명계를 밀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 이게 공천이 워낙 이 갈등이 핵심이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민주당 원칙과 상식 의원들 당 지도부의 대응이 없다면 연휴 직후 최후 통첩을 하겠다고 내년 초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12월 딱 이틀 남았는데요. 민주당 차단했던 격동의 2023년 되돌아봅니다. 민선 8기가 2년 차로 접어든 가운데 적지 않은 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서명으로 도내 최초 주민 소환 투표 절차가 개시돼 심판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측근들과 달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돈봉투 선거 혐의는 벗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하지만 천억대 태양광 사업 일부를 고교 동문회 건설사에 몰아주고 측근을 출자기관 대표로 부당하게 앉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또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허위로 제기했다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 대법원까지도 지금의 형량이 유지된다면 정읍시는 빠르면 내년 4월에 새로운 시장을 뽑는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까지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학계와 재계 지도층 인사의 물의도 이어졌습니다. 100여 차례 한국 회식을 벌이고도 127억의 혈세가 투입된 해상풍력발전 연구는 좌초돼 연구비 유용 의혹이 제기된 군산대 이장호 총장. 결국 해경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입장 어떠신가요? 경제계를 이끈 윤방석 전주 상공회의 속회장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업체가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서현웅입니다. 코로나19로 끊겼던 손님이 돌아오면서 호텔 등 숙박업소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천만 명으로 급감한 국내 객실 숙박 인원은 지난해 4,4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객실을 청소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청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 인력들이 사실은 수시로 필요하고 입장입니다. 정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을 계속 파악해 고용 허가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1년여 만에 가동을 멈춘 마스크 공장입니다. 상자에는 압류품이었음을 알리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2년 전 마스크 공장 운영자 A씨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권택수 씨. 피해금 회수를 위해 억울한 권 씨는 피해 구제를 위해 담당 수사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한편 빠진 피해 금액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직무유기에 대해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해 금액 재수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 부동산 PF가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균열은 지방 중소저축은행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불과 1년 반 사이 저축은행 47곳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이 5배나 치솟았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 관련 연체액은 2년 만에 3배 넘게 불었고 연체율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새해에 만기가 몰린 브릿지론이 뇌관입니다. 일단 땅 살 돈만 내주는 브릿지론은 금리가 10에서 15%로 높을 뿐더러 사업 진척이 안 돼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면 자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3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브릿지론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손실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시작할 때 보통 자기자본금 시행사가 한 10% 갖고 시작합니다. 나머지 90%는 대출을 갖고 시작하는 구조거든요.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되고 부실화되면서 결국은 이것이 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로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다리던 금융당국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부동산 PF 관련돼 갖고는 키워드는 연착륙, 질서 있는 정책입니다. 새해에는 사업성이 있는 곳은 지원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원칙에 따라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라든가 금융사 등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의 어떤 조정 내지는 정리,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어떤 진행 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시공능력평가 16기 태영건설까지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수면으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부동산 PF 부실 파장은 금융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과 고용에까지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새해 우리 경제의 성장궤도 안착을 위해 업계와 금융권의 정확한 옥석 가리기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오늘 1년치 물가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2년 연속 고물가는 19년 만입니다.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이른바 빵 서기관까지 내세웠지만 역부족이었던 건데 새해에도 고물가가 이어질지 오원석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고객님, 요즘 외식비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최근 오징어 가격이 폭등한 만큼 금주에는 최저가인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 오징어 한 팩 가격이 17,000원대입니다. 오징어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요거를 사다 이렇게 먹을까 말까 망설여진다. 통계청은 올 한 해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3.6%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3%를 넘은 건 19년 만입니다. 그중에서도 오징어, 고등어가 10% 내외로 비싸졌고 사과, 귤 오름폭은 20%를 넘나들었습니다. 치솟은 먹거리 물가에 놀란 소비자들은 난방비라도 아끼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전기세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도 부담돼서 난방을 못 하겠어요. 아이가 있는데도 오히려 옷을 더 따뜻하게 입게 하는 정도로 와닿으니까. 하지만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은 1년간 20% 올라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식주 가운데 입고 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셔츠는 11.4%, 유아동복과 운동화는 각각 10.9%, 6.4% 비싸졌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빵 서기관을 도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4분기나 돼야 물가가 2%대로 낮아질 걸로 전망했는데 서민들 허리띠 졸라매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배달 시켜 먹는 사람이 늘면서 배달비 통계도 처음으로 나왔는데 지난해보다 배달비가 4% 넘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3,000원대가 가장 많았고 비싸게는 7,000원까지도 있었는데 배달비 고민 속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켜 먹은 음식은 치킨이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배달해 먹는 집이 늘어나면서 통계청이 처음으로 외식 배달비 통계를 내놨습니다. 예상대로 배달비는 계속 오르는 추세였는데요. 이달은 1년 전보다 4% 넘게 올랐습니다. 배달비는 3,000원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2,000원대, 4,000원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배달비 최고 금액은 7,000원에 달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결과입니다. 2인분 이상 안 시켜 먹으면 거의 배달비가 음식값 같이 나오니까 부담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좀 금액이 많이 오른 것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되게 급격히 올랐잖아요. 이거가 뭔가 좀 되게 불합리하거나 되게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시켜 먹은 음식은 뭐였을까요? 전체 배달비에서 치킨 배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고 햄버거 피자가 18%, 짜장면 등 외국식이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수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거리 등 추가 할증비는 빠져 있어서 실제로는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계청은 내후년인 2025년 소비자 물가를 개편할 때 외식 배달비를 새로운 품목으로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요즘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죠. 사실 이 말도 식상해질 정도인데 새해를 앞두고 특히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물가가 뛰는데 학원비마저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최근 한 유명 수학학원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지입니다. 초등학생 기준으로 한 달에 40만 원이던 학원비를 한 번에 5만 원 인상한다는 겁니다. 인건비 등이 높아졌다며 예체능 등 다른 학원들도 학원비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2만 원 오르고 영어 학원도 3만 원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집니다. 다른 데서 아끼려고 하지 교육비로 막 아끼려는 노력은 솔직히 조금 못하죠. 악기 하나, 수영 이렇게, 미술 이렇게 3개만 해도 공무는 금방 나가요. 가뜩이나 생활물가가 오르는데 학원비까지 덩달아 뛰자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지난해 학생 한 명이 쓴 학원비는 월 평균 41만 원입니다. 전체 사교육비 지출은 총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항상 이렇게 연말에 항상 오르지. 아직 저희 학원은 받은 거 없는데 항상 근데 좀 오르는 것 같긴 해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데 강의료까지 오르자 온라인에선 맞벌이를 그만둘 수 없다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줄줄이 오르는 학원비에 정부도 나섰습니다. 연말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 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아 당장의 학원비 인상 행렬을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푸른 용의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